거리에서 굶주림과 버림에 익숙한 한 소녀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빵 조각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잘 차려입은 소년이 길을 잃고 울며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았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음식을 그에게 건넸고 이 작은 행동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좋은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의 강남역 근처 햇빛이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12살 박민지는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화려한 쇼핑몰과 카페가 즐비한 거리에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낡은 빨간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민지는 매일 음식을 찾아다녔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거리에서 살아가는 그녀에게 하루하루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날 아침 민지는 행운이 따랐다. 한 베이커리 뒷문에서 친절한 직원이 그녀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네주었다. 오늘 팔지 못한 거야. 버리기 아까우니 너가 가져가. 그 빵은 민지의 하루 유일한 식사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빵을 가방에 넣고 저녁에 먹을 계획을 세웠다. 청계천 공원에 도착한 민지는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다. 그곳은 그녀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였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 민지는 공원 한쪽에서 울고 있는 한 소년을 발견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고급스러운 교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비싸 보이는 시계가 반짝였다. 왜 울어?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소년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다렸어? 민지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소년이 배를 움켜쥐며 말했다. 민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지만 아무도 울고 있는 소년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고급 옷을 입은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바빴다. 배고파? 민지가 다시 물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 빵은 그녀의 하루 유일한 식사였다. 하지만 소년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가방에서 빵을 꺼내 소년에게 건넸다. 여기 먹어. 소년은 놀란 눈으로 빵을 바라보았다. 정말 줘도 돼요? 응, 괜찮아. 나는 나중에 또 구할 수 있어.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은 거짓말이었지만 그녀는 굶주림에 익숙했다. 하루 더 굶는 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소년은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빵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준호예요. 난 박민지야. 그녀가 말했다. 준호는 빵을 먹으며 민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기업 김인터내셔널의 CEO였고 어머니는 3년 전 세상을 떠났다. 오늘은 가정부와 함께 쇼핑을 왔다가 가정부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길을 잃었다고 했다. 걱정 마. 곧 찾을 거야. 민지가 그를 안심시켰다. 두 아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카메라를 든 남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지훈 32살의 다큐멘터리 감독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거리의 소녀가 부유한 소년에게 자신의 유일한 음식을 나눠주는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이런 순간을 기록해야 해. 그는 중얼거렸다. 민지와 준호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화려한 옷을 입은 30대 여성이 공원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준호야, 그녀가 소리쳤다. 뭐 하고 있는 거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민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여성은 준호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그를 민지에게서 떼어놓았다. 이 더러운 거리 아이와 뭐 하고 있었어? 위험하잖아. 여성은 민지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최 선생님. 민지 누나가 저를 도와줬어요. 배고파서. 빵도 줬어요. 준호가 항의했다. 말도 안 돼. 이런 아이들은 위험해. 내 시계나 다른 물건을 노리고 있을 거야. 최 선생은 민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다. 부유한 사람들은 항상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준호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최 선생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끌고 가버렸다.
민지는 바닥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겨우 절반만 먹었다. 그녀는 남은 빵 조각을 집어들었지만 이미 더러워져 먹을 수 없었다. 괜찮아요? 정지훈이 다가와 물었다. 방금 일어난 일을 모두 촬영했어요. 그 여자의 행동은 정말 잘못됐어요.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도 될까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 지훈이 물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에게 인터넷이란 멀고 낯선 세계였다.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민지는 다시 한번 어깨를 으쓱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오늘 밤 잠잘 곳을 찾고 내일에 음식을 구해야 했다. 지훈의 영상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날 밤 지훈은 영상을 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빵 한 조각의 진정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거리의 소녀가 부유한 소년에게 자신의 유일한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 그리고 이어진 부당한 대우의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김태우는 늦은 밤까지 일하고 있었다. 46세의 그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 중 한 명이었다. 아내 이수진을 잃은 후 그는 일에 더욱 몰두했다. 아들 준호를 위해 최고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했지만 정작 함께할 시간은 거의 없었다. 태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홍보팀장이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긴급한 상황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 때문에 회사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준호 도련님과 최 가정부가 등장하는 영상입니다. 태우는 피로에 지친 눈을 비비며 물었다. 무슨 영상?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이미 100만 뷰를 넘었고 댓글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최 가정부의 행동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우는 영상을 받자마자 재생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아들이 길을 잃고 낯선 소녀에게 도움을 받는 모습, 그리고 최 가정부가 그 소녀를 모욕하는 장면을 보며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초의 선생을 당장 불러, 그리고 그 소녀를 찾아야 해. 태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 사장님, 이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올린 사람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여느 때와 같이 서울역 근처에서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가 몸을 숨겼던 작은 골목은 춥고 불편했지만 적어도 비는 피할 수 있었다. 배고픔에 뱃속이 꼬르륵거렸다. 어제 준회에게 빵을 준 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 아이의 눈물 어린 얼굴을 생각하면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느껴졌다. 민지는 빨간 스카프를 목에 단단히 감았다. 이 스카프는 그녀가 가진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다. 3년 전 한 친절한 여성이 자선 행사에서 그녀에게 준 것이었다. 그 여성의 따뜻한 미소와 이 스카프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말을 민지는 잊지 못했다. 그때부터 이 스카프는 민지의 부적이 되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다. 먼저 공공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이후 음식을 구하러 다녔다. 때때로 그녀는 희망의 집이라는 작은 지역 쉼터를 방문했다. 그곳에서는 일주일에 몇 번 무료 식사를 제공했다. 오늘은 운이 좋게도 식사 제공일이었다. 쉼터에 도착한 민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그녀를 가리키며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민지는 불안해졌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민지야, 드디어 왔구나. 쉼터를 운영하는 윤혜진. 선생님이 그녀를 발견하고 반갑게 맞이했다. 너 지금 인터넷에서 유명인이 됐어. 뭐라고요? 민지가 놀라서 물었다. 혜진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민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어제 청계천 공원에서 있었던 일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다행히 지훈의 약속대로 그녀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빨간 스카프는 선명하게 보였다. 이 영상이 어제부터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어.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어. 혜진이 설명했다.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영상 아래 달린 댓글들은 대부분 그녀를 응원하고 최 가정부의 행동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일부 댓글은 김 인터내셔널을 직접 언급하며
책임을 물었다. 사람들이 왜 저를 찾고 있어요? 민지가 물었다.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언론사들은 인터뷰를 원해. 혜진이 대답했다. 그리고 방금 전에는 김인터내셔널의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너에 대해 물어봤어. 민지는 겁에 질렸다. 그녀는 주목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특히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 발견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그녀를 시설로 보낼지도 모른다. 저 여기 없었다고 해주세요, 제발요. 민지가 애원했다. 혜진은 한숨을 쉬었다. 걱정하지 마. 네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어. 하지만 민지야, 이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네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전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지내요. 혜진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에게 따뜻한 식사를 주고 샤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민지는 감사히 받았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식사 후 그녀는 서둘러 쉼터를 떠났다. 한편 김태우의 집무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그는 최 가정부를 이미 해고했고 이제 그 소녀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아직 소녀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다. 영상을 올린 정지훈 씨와 연락은 닿았지만 그도 소녀의 이름만 알 뿐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태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영상 속 소녀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특히 그 빨간 스카프가 눈에 선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었다. 아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준호야, 이리 와. 태우가 아들을 불렀다. 어제 그 소녀에 대해 더 기억나는 게 있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누나 이름은 박민지예요. 그리고 빨간 스카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엄마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은 스카프였어요. 태우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어떤 사진? 엄마 서랍에 있는 사진이요. 엄마가 자선, 행사에서 아이들에게 스카프를 나눠주는 사진이에요. 태우의 마음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내 수지는 생전에 여러 자선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다. 특히 노숙자와 거리의 아이들을 돕는 일에 열정적이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태우는 그 모든 것에서 멀어졌다. 아픈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진 좀 가져와 줄래? 후 태우가 부드럽게 요청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곧 그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들고 돌아왔다. 태우는 앨범을 열어 수진의 자선활동 사진들을 찾았다. 3년 전 촬영된 사진에서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여러 아이들에게 빨간 스카프를 나눠주고 있었다. 그중 한 아이의 모습이 태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말랐지만 밝은 눈을 가진 어린 소녀 민지였다. 이 아이가 그 누나예요. 준호가 사진 속 민지를 가리키며 외쳤다. 태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 어떤 이유에서든 그는 민지를 찾아야 했다. 비서실장, 자선단체, 희망의 빛에 연락해 3년 전 수진이 참여한 행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원해 태우가 지시했다. 한편 민지는 청계천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 다니던 곳들을 피하고 있었다. 오늘따라 사람들이 그녀를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덜 붐비는 곳으로 향했다. 저녁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민지는 작은 다리 밑으로 피신했다. 배는 고팠지만 오늘은 음식을 구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빨간 스카프를 더 단단히 감싸고 잠을 청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다. 민지야? 정지훈의 목소리였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당신 때문에 제가 유명해져서 이제 어디도 갈 수 없어요. 제이훈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 김인터내셔널의 김태우 회장님이 널 찾고 있어. 너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대.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예전처럼 살고 싶어요. 하지만 민지야, 이건 내 인생을 바꿀 기회일 수도 있어. 지훈이 설득했다. 적어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그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내가 널 보호해줄게. 민지는 망설였다. 그녀는 부유한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비오는 밤에 다른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딱 한 번만요. 그녀가 마지못해 동의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다. 고마워 민지야, 내일 아침에 널 데리러 올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내일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에게 부자들의 세계는 위험하고 낯선 곳이었다. 그날 밤 김태우는 희망의 빛 자선단체로부터 받은 정보를 검토하고 있었다. 3년 전 수진이 참여한 행사는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수진은 특별히 100개의 빨간 스카프를 주문해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리고 행사 후 그녀는 한 특별한 아이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 박민지. 그게 그 아이의 이름이었군. 태우는 중얼거렸다. 수진의 일기장에도 민지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있었다. 수진은 민지의 지혜로움과 강인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녀를 돕고 싶어 했다. 태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으로부터의 메시지였다. 민지를 찾았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희망의 집 쉼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태우는 깊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이것은 단순한 사과 이상의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마치 운명이 그를 이 소녀에게 이끄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약속을 지키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일찍 일어나 청계천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향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서울은 너무 넓었고 이제 그녀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결국 그녀는 익숙한 안전함을 찾아 희망의 집 쉼터 근처로 돌아왔다. 쉼터 앞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멈춰 섰다. 호화로운 검은색 세단이 쉼터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차 주변으로 몇몇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 중에는 지훈도 있었다. 민지는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얼마 후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는 분명 준호의 아버지 김태우일 것이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해 보였다. 민지는 그가 쉼터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지야, 거기 있었구나. 갑자기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놀라서 뒤돌아보았다. 준호가 해맑게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 넌 여기서 뭐해? 민지가 물었다. 아버지와 함께 누나를 찾으러 왔어요. 아버지가 정말 누나를 만나고 싶어 해요. 준호가 순진하게 대답했다. 민지는 도망칠 기회를 놓쳤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쉼터로 이끌었다. 같이 가요 누나. 쉼터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혜진 선생님, 지훈, 그리고 김태우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지구나. 태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드디어 만나게 되어 반가워. 민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를 왜 찾으셨어요? 태우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다. 우선 우리 가정부가 너에게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그리고 그는 잠시 멈추었다. 네가 준호에게 보여준 친절에 감사하고 싶었어. 민지는 어색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별거 아니었어요.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내게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네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 특히 내게는.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민지에게 건넸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야. 민지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저는 돈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태우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음을 존중해. 하지만 적어도 우리와 함께 식사라도 할 수 있을까? 준호가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거든. 민지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순수한 눈빛을 거절하기는 어려웠다. 한 번만요. 민지가 마지못해 동의했다. 점심 식사는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다. 민지는 처음으로 이런 곳에 들어와 봤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다. 하지만 준호의 제잘거림과 태우의 진지한 태도가 그녀를 조금씩 편안하게 만들었다. 식사 중 태우는 민지의 빨간 스카프에 대해 물었다. 그 스카프, 특별한 의미가 있니? 민지는 스카프를 만지작거렸다. 3년 전 한 친절한 아주머니가 주셨어요. 저를 지켜줄 거라고 하셨죠. 태우의 눈이 반짝였다. 혹시 그 아주머니 이름이 이수진이었니? 민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태우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수진이 빨간 스카프를 들고 미소 짓고 있었다. 이 사람이니?
민지는 사진을 자세히 보았다. 맞아요. 이 아주머니예요. 정말 친절하셨어요. 제게 이름도 물어보시고 이야기도 들어주셨어요. 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내 아내였어. 준호의 어머니지.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실감했다. 정말요? 그럼 준호는? 네, 준호는 수진과 내 아들이야. 태우가 대답했다. 수진은 3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녀는 자선 활동에 열정적이었고 특히 너와 같은 아이들을 돕는 일에 많은 시간을 썼지.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에게 친절했던 그 여성이 준호의 어머니였다니. 그리고 그 여성의 남편과 아들을 지금 만나고 있다니. 그녀가 준 스카프가 널 이렇게 우리에게 이끌어주다니. 태우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마치 수진이 계획한 것처럼 느껴져. 식사를 마친 후 태우는 민지에게 제안을 했다. 민지야, 우리 집에 와서 지내보지 않을래? 네가 원하는 만큼만. 준호도 너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나도 수진이 왜 너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는지 알고 싶어. 민지는 망설였다. 부유한 사람의 집에서 지내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강요하고 싶지 않아. 태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집을 한번 구경해보는 건 어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도 돼. 준호가 민지의 손을 잡았다. 제발요, 누나, 같이 놀아요.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만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떠날 거예요.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내 결정을 존중할게. 강남에 있는 김태우의 저택은 민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 고급 아파트 단지의 최상층 펜트하우스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민지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펜트하우스에 들어서자 민지는 그 웅장함에 숨이 막혔다.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정형,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누나 방두. 준비했어요? 민지는 놀라서 태우를 바라보았다. 태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준비해두라고 했어. 물론 네가 원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돼. 준호는 민지의 손을 잡고 집 안을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한방 앞에 섰다. 이건 엄마 방이에요. 아빠가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대로 두셨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수진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중에는 자선 활동 중인 사진도 있었다. 들어가도 돼요? 민지가 물었다.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민지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수진의 향수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책상 위에는 일기장과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민지는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 안에는 수진의 자선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장의 사진에는 민지도 함께 찍혀 있었다. 이 아이는 특별해. 일기장에 적힌 수진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박민지, 그 아이의 눈빛에는 내가 한때 가졌던 것과 같은 강인함이 있다. 언젠가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겠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수진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태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수진은 너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어. 네가 얼마나 용감하고 현명한지. 하지만 난 바빠서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됐어. 민지는 고개를 들어 태우를 바라보았다. 저는 그저 평범한 아이예요. 특별할 것 없어요. 마투어 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지, 넌 정말 특별해. 네가 준호에게 보여준 친절함이 그걸 증명해. 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나눌 줄 아는 아이야. 그건 정말 특별한 거야. 민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태우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오랜 시간 동안 민지는 누군가에게 안겨본 적이 없었다. 그 따뜻함이 그녀를 압도했다. 민지야, 여기 머물러 줬으면 해. 태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원하는 만큼만. 준호에게도 좋은 친구가 될 거고 나에게는 수진의 유산을 이어가는 방법이 될 거야.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다. 이런 호화로운
세계는 그녀와는 너무 달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일단 며칠만 시도해볼게요. 민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맞지 않으면 떠날 거예요.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건 공정한 거래야. 우리는 네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그날 밤 민지는 그녀를 위해 준비된 방에서 잠을 청했다. 부드러운 침대, 깨끗한 시트, 따뜻한 이불,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안전함을 느꼈다. 빨간 스카프를 꼭 쥐고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한편 태우는 수진의 방에 앉아 그녀의 일기를 읽고 있었다. 일기에는 민지뿐만 아니라 수진의 꿈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었다.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꿈,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비밀리에 준비해온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수진아, 내 꿈을 이루어줄게. 태우가 속삭였다. 그리고 민지, 그 아이를 돌봐줄게. 네가 그토록 특별하게 생각했던 그 아이를. 민지에게 김태우의 집에서의 첫 주는 꿈 같았다.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샤워, 규칙적인 식사. 그녀가 길거리에서 꿈꾸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그녀는 밤마다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질까 두려워하며 잠들었다. 아침 식사 시간, 태우와 준호는 항상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준호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민지가 좋아하는 음식, 색깔, 게임. 민지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선택에 여유 없이 살아왔기 때문이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요? 글쎄요, 배고프지 않은 것? 민지가 어색하게 대답하자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태우는 그 순간을 부드럽게 넘겼다. 준호야, 민지는 아직 우리 집에 적응하는 중이야. 시간을 좀 주자. 민지는 태우의 배려에 감사했다. 그는 그녀에게 압력을 주지 않았고 그녀의 공간을 존중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지는 여전히 이 호화로운 집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첫 주말, 태우는 민지를 서재로 불렀다. 넓은 책장과 고급스러운 가구가 있는 공간이었다. 민지야, 네가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태우가 물었다. 민지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어색해요. 모든 것이 너무 달라요. 태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변화는 항상 어려운 법이지. 하지만 네가 여기 있어서 준호와 나는 정말 행복해.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민지야, 내가 너에게 무언가 물어봐도 될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학교에 다녔던 적이 있니?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공식적으로는요. 가끔 학교 근처에 가서 창문으로 수업을 엿듣기는 했어요. 태우의 눈이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랬구나. 학교에 다니고 싶니?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학교는 그녀에게 낯선 세계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항상 배우고 싶었다. 네, 배우고 싶어요.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내가 준비할게. 하지만 먼저 우리는 내 신분을 공식화해야 해. 네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주 내내 태우는 민지의 법적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동복지기관, 변호사, 법원,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태우는 모든 것을 처리했다. 민지는 이제 공식적으로 임시보호 상태에 있었고 태우가 그녀의 임시보호자로 지정되었다. 동시에 태우는 준호의 학교에 연락해 민지를 위한 특별 입학 과정을 준비했다. 그녀의 나이에 비해 교육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특별한 학습 계획이 필요했다. 이 모든 변화는 민지에게 압도적이었다. 밤에 그녀는 종종 악몽을 꾸었다. 꿈에서 그녀는 다시 거리로 돌아가 있었고 모든 것이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빨간 스카프를 꼭 붙잡았다. 한밤중 민지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갔다. 거실을 지나가던 중 그녀는 태우가 서재에서 누군가와 격렬하게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내 책임이야. 그리고 내 결정을 존중해줬으면 해. 태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진이 그렇게 원했을 거야. 민지는 얼어붙었다.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누군가가 그녀의 존재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태우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무슨 일 있니, 민지야?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지는 망설였다. 어젯밤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에 관한 이야기였죠. 태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네가 그걸 들었다니. 네, 내 장인어른과 통화했어. 수진의 아버지셔. 그분은 네가 여기 있는 것에 약간 우려를 표하셨어. 민지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제가 떠나야 할까요? 절대 아니야. 태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넌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야, 민지. 장인어른은 단지 걱정하시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민지는 불안했다. 그녀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특히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태우에게. 걱정하지 마. 태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날 오후 준호는 민지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했다. 그의 방은 장난감과 게임으로 가득했다. 누나, 이거 봐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게임 콘솔을 보여주었다. 같이 할래요? 민지는 망설였다. 그녀는 게임을 해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준호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2시간 동안 준호는 민지에게 게임 방법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민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웠다. 곧 그녀는 준호와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었다. 누나 정말 잘해요. 준호가 감탄했다. 처음 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준호야.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 준호와 웃고 떠드는 것, 이것이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정상적인 삶의 일부였다. 저녁 식사 시간, 태우는 중요한 발표를 했다. 민지야, 좋은 소식이 있어. 내일부터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어. 특별 과정으로 입학이 허가됐어. 민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이야. 처음에는 특별 교사와 함께 기초부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준비가 되면 정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 준호가 기쁨의 참 목소리로 외쳤다. 우와, 누나가 저랑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됐어요. 민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였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태우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물론이지. 넌 똑똑하고 강한 아이야, 민지. 네가 이제까지 해온 모든 것을 생각해봐. 학교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생애 처음으로 교복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깔끔한 셔츠, 단정한 치마,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여전히 목에 두른 빨간 스카프. 스카프는 교복과 함께 착용할 수 없어. 가정부가 말했다. 교칙이야. 민지는 주저했다. 그 스카프는 그녀의 일부와 같았다. 그것을 벗는 것은 그녀의 정체성의 일부를 잃는 것 같았다. 태우가 그녀의 고민을 눈치챘다. 스카프는 가방에 넣어두는 게 어때? 학교에서는 규칙을 지켜야 하지만 방과 후에는 다시 할 수 있잖아.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태우의 제안은 합리적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스카프를 풀어 가방에 넣었다. 걱정 마, 괜찮을 거야. 태우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학교는 민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사립학교였다. 넓은 운동장, 현대적인 건물, 최첨단 시설,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다. 교장실에서 민지는 특별교사 윤지아를 만났다. 30대 중반의 지아는 따뜻한 미소를 지닌 여성이었다. 민지아, 만나서 반가워. 나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너와 함께 공부할 선생님이야. 지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지는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내 속도에 맞춰서 진행할 거야. 지아가 계속했다. 오늘은 간단한 평가만 할 거고 내 현재 수준을 파악한 후에 학습 계획을 세울 거야. 하루 종일 민지는 지아와 함께 다양한 과목의 기초를 평가받았다. 놀랍게도 민지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거리에서 살면서도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했다. 도서관에서 몰래 책을 읽고 학교 창문 너머로 수업을 엿듣고 지나가는 대화에서 정보를 얻었다. 놀랍구나, 민지야. 지아가 평가를 마치고 감탄했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기초 지식은 부족하지만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이해력도 놀라워. 민지는 쑥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다. 방과 후 민지는 가방에서 빨간 스카프를 꺼내 다시 목에 둘렀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자신을 다시 찾은 것 같은 안도감을 느꼈다. 태우의 채 올라타면서 민지는 태우에게 묻었다.
오늘 어땠어? 태우가 물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민지가 대답했다. 윤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구나. 지아 선생님은 최고의 교사 중 한 명이야. 네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번화가,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화려한 간판들. 불과 몇 주 전까지 그녀의 세계였던 곳이 이제는 마치 다른 행성처럼 느껴졌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야. 태우가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할게. 준호와 나, 그리고 이제 너까지. 우리는 함께야. 민지는 태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처음으로 민지는 정말로 이곳에 속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다. 2달이 흘렀다. 민지는 놀라운 속도로 학교 생활에 적응했다. 윤지아 선생님의 지도 아래 그녀는 빠르게 기초 과목들을 마스터해 나갔다. 수학과 과학에 특히 재능을 보였고 문학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지아는 민지의 진도에 놀라워했다. 민지는 내가 본 학생 중 가장 빠르게 배우는 아이야. 지아가 태우에게 보고했다. 이 속도라면 내년에는 정규 과정에 합류할 수 있을 거예요. 태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 대단한 아이지. 수진이 그녀의 잠재력을 알아본 것도 당연해. 집에서도 민지는 점점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준호와의 관계는 마치 진짜 형제 자매처럼 발전했다. 그들은 함께 숙제를 하고 게임을 하고 때로는 사소한 것들로 다투기도 했다. 태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수진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행복해했을까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수진의 아버지 이준호 회장은 여전히 민지의 존재에 불편함을 표했다. 그는 몇 차례 태우의 집을 방문했고 그때마다 민지를 차갑게 대했다.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이준호가 한 번은 태우에게 직접 말했다. 수진이 자선 활동으로 도왔던 수많은 아이들 중 하나일 뿐이야. 네가 그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고 있어. 태우는 단호하게 대응했다. 민지는 특별해요. 수진도 그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의 일부예요. 이런 갈등은 민지에게도 전해졌다. 그녀는 이준호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 주말 저녁, 태우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났다. 민지와 준호는 가정부의 보호 아래 집에 남았다. 그날 밤 예고 없이 이준호가 찾아왔다. 아이들을 보러 왔다. 그가 가정부에게 말했다. 준호는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민지는 자신의 방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준호는 그녀를 불렀다. 민지야,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민지는 천천히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다. 이준호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라. 그가 지시했다. 민지는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준호는 이미 자신의 방으로 보내졌다. 민지야, 난 네가 좋은 아이라는 걸 알아. 이준호가 시작했다. 하지만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이건 네 세계가 아니야. 민지는 움찔했지만 침묵을 유지했다. 태우는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내 딸을 잃은 후 그는 수진의 흔적을 찾아 헤매고 있지. 그리고 너는 그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대체물일 뿐이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도 종종 같은 생각을 했다. 태우가 그녀에게 친절한 것은 단지 수진 때문이 아닐까?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이준호가 계속했다. 내가 널 위한 좋은 학교를 찾아줄게. 기숙사가 있는 곳으로. 모든 비용을 대겠다. 네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보장할게. 하지만 이 집을 떠나야 해.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이준호는 그녀에게 떠나라고 제안하고 있었다.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왜요? 민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건 모두를 위한 최선이야. 태우는 자신의 슬픔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해. 그리고 준호는 안정이 필요해. 민지는 이준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이곳에 속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그저 일시적인 꿈일 뿐이었을지도.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결정이야. 이건 우리만의 비밀로 하자. 태우에게는 말하지 마. 민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준호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편으로는 태우와 준호를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준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수진의 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종종 위안을 찾았다. 수진의 방은 항상 평화로웠고 마치 수진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방 안에서 민지는 수진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녀는 수진의 일기를 읽은 적이 없었다. 그것은 너무 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수진의 생각을 알아야 했다. 일기장을 펼치자 몇 장의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지는 그것들을 주었다. 그것은 건축 도면과 계약서였다. 희망의 집 확장 계획에 관한 서류들이었다. 민지는 흥미롭게 도면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쉼터를 크게 확장하고 교육시설과 주거 공간을 추가하는 계획이었다. 서류 하단에는 수진의 서명과 함께 민지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수진이 그녀를 위해 계획했던 것이었다.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 그녀를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증거였다. 일기를 더 읽어나가자 민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수진은 자신의 개인 재산 일부를 이 프로젝트에 할당했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그 돈이 사라졌다는 내용이 있었다. 마지막 일기 항목은 특히 충격적이었다. 아버지가 프로젝트 자금을 회사로 돌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는 내게 말하지 않았다. 내일 그를 만나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너무 중요하다. 특히 민지와 같은 아이들에게. 그 일기는 수진이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에 쓰여진 것이었다. 민지는 충격에 빠졌다. 이준호가 수진의 프로젝트 자금을 가로챘다는 사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민지 프로젝트라 불렸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태우가 들어왔다. 그는 출장에서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민지야, 여기 있었구나.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서류들을 보았다. 그게 뭐니?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태우에게 건넸다. 이거 수진 아주머니의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민지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태우는 서류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건 수진이 계획했던 거야. 그가 중얼거렸다. 그녀가 항상 이야기하던 프로젝트. 하지만 자금은 어디로 갔지? 민지는 망설였다. 그녀는 이준호에 대한 일기 내용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 일기에는 그녀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수진 아주머니가 자금이 사라졌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준호 할아버지가 그 돈을 회사로 돌렸다고요. 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민지는 일기장을 태우에게 건넸다. 태우는 마지막 항목을 읽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그는 네가 여기 있는 것을 반대하는 거였군. 태우가 말했다.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민지는 태우에게 이준호의 제안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 태우가 도면을 다시 살펴보며 말했다. 정말 대단한 계획이야. 수지는 항상 꿈이 컸지. 그리고 그녀는 네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어, 민지. 민지는 고개를 들어 태우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저를 위한 프로젝트였을까요?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런 것 같구나. 민지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것을 보면 수지는 너를 만나고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 그녀의 일기에도 내 이야기가 자주 등장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수진을 잘 알지 못했지만 수진이 그녀를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싶어요. 민지가 갑자기 말했다. 수진 아주머니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어요. 태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이건 수진의 유산이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해. 그날 저녁 태우는 민지와 준호를 거실로 불렀다. 그는 그들에게 수진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주거 및 교육시설을 만드는 계획.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수진의 열정이었는지. 나는 이 프로젝트를 재개하려고 해. 태우가
발표했다. 수진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민지, 네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아? 민지는 부끄럽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준호가 열정적으로 물었다. 태우는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이건 가족 프로젝트야, 우리 모두의 프로젝트. 그 순간 민지는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이 가족의 일부였다. 그리고 수진의 프로젝트를 통해 그녀는 다른 아이들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녀처럼 거리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꿈과 희망이 필요한 아이들. 하지만 자금은 어떻게 해요? 민지가 물었다. 이준호 할아버지가 가져갔다면 태우는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걱정하지 마, 나는 진실을 밝힐 거야.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 자금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야. 수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민지는 태우의 결심에 감동받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이준호의 제안을 영원히 거절하기로 결심했다. 이곳이 그녀의 자리였다. 이 가족과 함께 수진의 꿈을 이어가는 곳에. 수진의 프로젝트에 관한 진실이 밝혀진 후 태우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회사의 법무팀을 소집하고 수진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그는 이준호와의 만남을 요청했다. 장인어른, 우리 꼭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우가 전화로 말했다. 이준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남에 동의했다. 그들은 이준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무슨 일인가, 태우? 이준호가 물었다. 태우는 수진의 일기와 프로젝트 서류를 이준호 앞에 올려놓았다. 이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서류를 한번 훑어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제 알게 되었군. 왜 그러셨습니까? 태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준호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다. 갑자기 그는 늙고 지친 노인처럼 보였다.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네. 수진의 자금이 유일한 희망이었어. 그녀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 프로젝트에 너무 열정적이었어. 그래서 그냥 자금을 가져갔지. 그리고 수진이 알게 되었군요. 태우가 말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화가 났어. 우리는 크게 다퉜지. 그리고 다음 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사고를 당했어.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두 남자 모두 수진의 부재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 민지는 왜 반대하셨습니까? 태우가 마침내 물었다. 이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죄책감이었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수진이 생각나. 그리고 내가 그녀의 꿈을 망쳐버렸다는 사실도. 게다가 그는 잠시 멈추었다. 그 아이가 수진의 프로젝트의 중심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더욱 견딜 수 없었어. 태우는 이준호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장인이 단순히 민지의 배경 때문에 그녀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했다. 장인어른, 저는 이 프로젝트를 재개하려 합니다. 태우가 결심한 듯 말했다. 수진의 꿈을 완성할 겁니다. 그리고 민지는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사위를 바라보았다. 그럴 생각이 정말로 있나? 네, 확고합니다. 태우가 대답했다. 그리고 장인어른도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이건 수진의 유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이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잘못했구나. 수진에게도 민지에게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태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함께 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태우는 민지에게 이준호와의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준호, 할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깊이 후회하고 있어. 그리고 내게 사과하고 싶어해. 민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준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도 결국 자신의 방식으로 슬픔과 죄책감을 다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를 만나볼게요. 민지가 마침내 말했다. 다음 날 이준호는 태우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고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긴장한 채 거실에서 그를 맞이했다. 준호도 옆에 있었다. 민지야,
이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사과하고 싶구나. 내 행동은 옳지 않았어. 민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볼 수 있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도 이해해요. 이준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민지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이준호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 널 좋아했던 이유를 이제 알겠다. 그날부터 이준호와 민지의 관계는 천천히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민지를 피하지 않았고 때로는 그녀의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다.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다. 한편 태우는 민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는 원래의 계획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추가했다.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주거 공간, 교육시설, 그리고 상담센터까지 모든 것은 수진의 비전을 따랐다. 이 프로젝트는 수진의 이름으로 진행될 거야. 태우가 민지에게 말했다. 이수진 재단이라고 부를 거야. 민지는 감동했다.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건축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민지의 학교 생활도 계속되었다. 그녀는 이제 정규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예상대로 뛰어난 성적을 보였다.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 그녀는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민지는 자연스러운 문제 해결사야. 그녀의 수학교사가 학부모 상담에서 태우에게 말했다. 그녀의 사고방식은 매우 독특하고 창의적이에요. 태우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민지가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종종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 사이에서 갈등했다. 때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길거리 음식을 그리워했고 새 옷을 받을 때마다 불편해했다. 괜찮아, 민지야. 태우가 그녀에게 말했다. 네가 누구인지 잊지 않아도 돼. 그건 내 일부니까. 민지는 태우의 이해에 감사했다. 그는 그녀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가 자신의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어느 날 민지는 희망의 집 쉼터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태우는 그녀와 함께 가기로 했다. 그곳은 민지가 종종 식사를 하고 샤워를 했던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수진이 자선 활동을 했던 곳이기도 했다. 쉼터에 도착했을 때 윤혜진 선생님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민지야, 오랜만이구나. 정말 달라 보인다. 민지는 쑥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이분은 김태우 아저씨예요. 제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김인터내셔널의 회장님. 혜진이 놀라서 말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태우는 부드럽게 웃었다.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지가 이곳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쉼터를 둘러보았다. 그곳은 작고 낡았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여기가 수진의 프로젝트가 시작될 곳이구나. 태우가 중얼거렸다. 혜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프로젝트요? 태우는 혜진에게 수진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쉼터를 확장하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계획. 정말 놀라운 계획이네요. 혜진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진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군요. 네, 그랬습니다. 태우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민지는 쉼터 안을 돌아다니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그녀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때로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때로는 비를 피하기 위해,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수진을 만났다. 한 아이가 민지에게 다가왔다. 8살쯤 된 소녀였다. 언니, 예쁜 옷 입었네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내 이름은 뭐니? 서연이에요. 소녀가 대답했다. 언니는 여기 자주 오나요? 예전에는 그랬어. 민지가 대답했다. 지금은 다른 곳에 살고 있어.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저도 언니처럼 예쁜 옷 입고 다른 곳에 살 수 있을까요? 민지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서연의 눈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같은 희망, 같은 꿈, 같은 취약함. 물론이지, 서연아.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모든 것이 가능해. 태우는 민지와 서연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민지의 표정에서 결심을 읽을 수 있었다. 쉼터를 나온 후 민지는 태우에게 말했다. 저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요. 적극적으로요. 이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이건 내 프로젝트이기도 하니까. 그날부터 민지는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건축가와의 미팅에 참석하고 필요한 시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그녀의 거리 생활 경험은 프로젝트의 현실적인 통찰력을 더했다. 아이들은 프라이버시가 필요해요. 그녀가 한 미팅에서 말했다. 개인 공간, 작더라도 자신만의 공간이 있어야 해요. 건축가들은 그녀의 제안을 귀에 깊게 들었다. 그들은 민지의 경험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았다. 몇 주 후 초기 설계도가 완성되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계획이었다.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건물, 넓은 공용 공간과 아늑한 개인 공간, 교육시설과 상담실까지. 모든 것이 수진의 비전과 민지의 제안을 반영했다. 이제 우리는 건축 허가만 기다리면 돼. 태우가 기쁘게 발표했다. 곧 공사가 시작될 거야. 그날 저녁 태우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민지, 준호 그리고 이준호를 초대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하는 첫 번째 공식적인 가족 식사였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순간을 축하하고 싶어. 태우가 건배를 제안했다. 수진의 꿈이 곧 현실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것의 일부가 되어 기쁘다.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다. 이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수진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민지는 이 순간을 깊이 새겼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거리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던 그녀가 이제는 이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아이들도 돕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이준호는 민지에게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정원으로 나갔다. 민지야, 이준호가 시작했다. 내가 너에게 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구나. 내 제안은 이기적이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할아버지. 정말로요. 이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이 널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는지 이제야 이해하게 됐다. 그녀는 항상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알았지.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것은 수진의 것이었어. 그녀가 항상 소중히 여겼던 거야. 이제 네가 가졌으면 해. 민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실버 팔찌가 있었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수진의 사진이었다. 이건 민지가 숨을 멈췄다. 수진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 이준호가 설명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주신 거야. 그리고 이제 네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준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아주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준호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과거의 상처, 오해, 그리고 후회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1년 후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 아름다운 새 건물이 완성되었다. 아이수진 재단이라는 이름의 현대적인 건물은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넓은 창문들이 햇빛을 가득 담아내고 따뜻한 색조의 외관은 편안함을 느끼게 했다. 건물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입구에는 수진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언론사, 정치인, 사업가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손님들은 이미 건물 안에 있었다. 바로 이 재단의 첫 번째 거주자들인 거리의 아이들이었다. 민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무대 뒤에 서 있었다. 이제 14세가 된 그녀는 많이 성장했다. 더 이상 마른 거리의 소녀가 아니라 자신감 있고 총명한 청소년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특별히 긴장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긴장되어 그녀가 태우에게 속삭였다. 태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넌 할 수 있어, 민지야. 네 이야기를 들려주기만 하면 돼. 준호가 그녀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이제 9세가 된 그는 여전히 그녀의 가장 큰 응원자였다. 누나가 최고예요. 무대 위에서 이준호가 재단의 설립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으로 떨렸다. 이 재단은 내 딸 이수진의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다. 그리고 이제 이 재단의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박민지 양은 이 프로젝트의 영감이자 중심이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치며 민지를 환영했다. 민지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오늘도 빨간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상징이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제 이름은 박민지입니다. 2년 전까지 저는 서울의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거리에서의 삶, 준호와의 만남,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바꾼 빵 한 조각에 대한 이야기. 그녀는 수진에 대해, 빨간 스카프에 대해, 그리고 이제 그녀가 속한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재단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녀가 강조했다. 이곳은 희망의 공간입니다. 저와 같은 아이들에게 이곳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민지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태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강해졌는지, 수진이 그녀에게서 본 특별함은 이제 모두에게 분명했다. 개관식 후 민지는 재단 내부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녀와 태우, 그리고 건축가들이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개인, 방 공부공간 상담실 놀이터, 모든 것이 아이들의 필요를 고려해 설계되었다. 첫 번째 거주자 중 한 명인 서연이 민지에게 달려왔다. 언니, 내 방 봤어요. 정말 예뻐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응, 정말 예쁘더라. 마음에 들어? 서연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으로 제 방이 생겼어요. 민지는 서연의 기쁨에 감동받았다. 그녀도 한때 같은 꿈을 꾸었다. 자신만의 공간, 안전한 곳,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 개관식이 끝나고 태우, 민지, 준호, 그리고 이준호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수진의 꿈이 마침내 실현된 것을 축하했다. 수진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봐. 이준호가 감격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재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민지는 놀라서 태우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그래. 태우가 미소 지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이수진 재단을 세울 거야.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민지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이 계획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상상했다. 식사 후 민지는 잠시 혼자 있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재단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졌다. 불과 2년 전 그녀는 이 도시의 거리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었다. 여기 있었구나. 태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네,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태우는 그녀 옆에 서서 함께 야경을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 모든 것이 얼마나 변했는지요. 민지가 대답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요. 태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앞으로 어떻게 되길 바라니?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저도 수진 아주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특히 저와 같은 아이들을요.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아름다운 꿈이야, 민지야. 가능할까요? 민지가 물었다. 물론이지. 태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네가 여기까지 온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빨간 스카프를 만지작거렸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그녀의 여정의 상징이었다. 태우 아저씨,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저 아저씨와 준호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게 됐어요. 태우의 눈이 따뜻해졌다. 우린 가족이야, 민지야. 혈연이 아니라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해요, 모든 것에 대해. 태우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네가 우리 삶에 들어온 것은 축복이었어. 그들이 옥상에 있는 동안 준호가 달려왔다. 누나, 아빠, 어서 와요. 케이크 자를 거예요. 민지와 태우는 웃으며 준호를 따라 내려갔다. 재단의 대형 홀에서는 직원들과 아이들이 함께 축하하고 있었다. 큰 케이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이수진 재단의 새 출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민지, 태우, 준호 그리고 이준호가 함께 케이크를 잘랐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 순간
민지는 이것이 단순한 객관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 그리고 많은 아이들의 새로운 희망. 몇 주 후 민지는 태우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태우에게 말하고 싶었다. 들어와 민지야. 태우가 환영했다. 민지는 조용히 앉아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 태우 아저씨,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태우는 관심 있게 귀 기울였다. 무엇인지 말해볼래? 저는 법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민지가 결심한 듯 말했다.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태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이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멋진 목표구나. 민지야, 가능할까요? 민지가 물었다. 물론이지. 태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넌 이미 많은 것을 극복했어. 법학 공부는 그에 비하면 쉬울 거야. 민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니? 태우가 물었다. 저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물론이지, 민지야.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거야. 민지는 일어나 태우를 안았다. 그 순간 그녀는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10년 후 서울 법원 앞 24세의 민지는 자신의 첫 번째 주요 사건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녀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판결을 이끌어냈고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박민지 변호사님, 이번 승리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한 기자가 물었다. 민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여전히 빨간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다. 이제 그것은 그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이 승리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이것은 모든 아이들을 위한 승리입니다. 특히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승리죠. 기자들이 더 많은 질문을 쏟아부었지만 민지의 시선은 군중 속에 있는 세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태우, 준호, 그리고 이준호. 그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민지는 그들에게 달려갔다. 축하해, 민지야. 태우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준호, 이제 대학생이 된 그는 그녀의 어깨를 치며 웃었다. 누나가 최고야. 항상 그랬잖아. 이준호, 이제 많이 늙은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민지야. 민지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그녀의 가족이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이수진 재단을 방문했다. 이제 전국에 12개의 재단이 설립되었고 수천 명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았다. 민지는 종종 재단을 방문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재단의 정원에서 민지는 수진의 동상 앞에 섰다. 동상 아래에는 모든 아이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수진의 말이 새겨져 있었다. 감사합니다, 수진 어머니. 민지가 속삭였다. 당신의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그녀는 빨간 스카프를 만지작거렸다. 이제 그것은 많이 낡았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여정의 시작이자 끝없는 사랑의 상징이었다. 민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거리의 소녀가 어떻게 성공적인 변호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아이들을 돕는 데 자신의 삶을 바쳤는지. 하지만 민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명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이었다.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사람들, 그리고 그녀가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빵 한 조각에서 시작되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소녀가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 그 순간에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민지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왼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는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다음 이야기